예, 두 번째 시간 전통 목조 건축의 조형 원리 구조 및 결구법 중에 이제 둘째 시간 이어서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엔 가구 구조, 지난 타임에는 가구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죠. 대들보까지 얘기를 했고요. 어, 이제 그 대들보 살림집은 뭐 보통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적으로 규제를 했었다. 조선시대까지도 그랬습니다. 대부분 절간, 사찰내 이제 주요 정전들, 사찰 건물들, 관공서, 궁궐 건물 같은 경우가 여기 사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둥 상부에 저렇게 크고 작은 부대들이 뭐 건축 용어로는 소로, 첨차, 살미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갖고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건 소로는 조그만 것도 있고 주도는 좀 우리가 큰 쌀 대바가지 정도 되는 한 말짜리 정도 두 자를 써서 씁니다. 기둥 상부 대들보 사이에 있는 걸 공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게 많은 경우가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는 경우를 여기 화면 같은 광화문 같은 경우가 다포라고 하는 거고, 기둥 위에만 있는 걸 주심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크게는 그렇게 나눠집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또 이제 나눠져 전문적으로 뭐 입공이니 하항이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뭐 주심포와 다포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까 크고 작은 부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수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 집을 질 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포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고 모양은 어떻게 조각을 할 것이고 어떤 규모로 한 단을 쌀 건지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쌀 건지. 그럼 뭐 건물 규모와 또 관계도 있으니까 건물은 작은데 막 화려하게 할 수도 없고 크게 할 수도 없고 그죠. 어, 건물이 크면 또 너무 작게 하면 이렇게 눌려 보이는. 그래서 이 공포라고 하는 부분이 지붕에 무거운 하중이 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선을 좀 공포 쪽으로 끌어당겨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공포라고 하는 게 규모가 큰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이 공포를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그리고 사찰 건물들 이렇게 궁궐이나 관아 건물을 볼 때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살림집에서는 극히 없다. 뭐 초입공, 입공이라고 하는 새 이렇게 날개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하나의 부재만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도 법을 어긴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조상이 물려준 사당 같은 경우, 아니 조상을 모시는 사당 아니면 조상이 물려준 집, 그것도 고려시대 이전 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집은 예외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만 해도. 하여튼 공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뭐 건축가 학생들은 끊임없이 저걸 모형도 만들어 보고 합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3학년 때 자취방에서 저걸 혼자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왜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긴 하는데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저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뭐 이쪽 전공을 한다라는 생각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전공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렇게 스티로폼을 갖고 이렇게 칼로 깎아가면서 만들었던, 그래서 사진 찍어 놓은 게 유일하게 지금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공포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좌측은 내부 실내 쪽이고요. 우측변이 이제 실외, 이렇게 처마 밑에서 보이는 부분이죠. 우측 부분이. 그리고 중심, 기둥 라인의 가운데 있는 부분이 중심에 해당되는 거고, 그 위에 최종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건 단면을 잘라놓은 겁니다. 그리고 음, 동그란 부재를 다 돌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석가래가 다 이렇게 사선으로 걸칠 겁니다. 지금 석가래가 그려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보면 가장 큰 부재가 이제 대들보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한 켜, 두 켜, 세 켜, 네 켜, 포가 대들보 밑으로 네 개의 켜가 형성돼 있죠. 그렇죠? 선이 네 단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칸칸이 나가 있죠. 그런 부분을 한 칸 나갈 때마다 이제 1출, 2출, 3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출목이에요. 세 칸이 나가 있죠. 왜 바깥으로 나갔다 그래서 왜 3출목, 내부로 이렇게 한 칸씩 나간 것을 내 4출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포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뭐 3포집, 한 칸 나갈 경우는 3포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두 칸이 나갔을 경우는 뭐 5포집, 세 칸이 나갔을 경우는 7포집. 이 집은 7포집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큰 집에 해당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심포 건물입니다. 기둥 위에만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요 기둥, 이게 봉정사 극락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둥 위에만 포가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공포가 없이 터져 있고 이런 조각되어 있는 화반이라고 하는 것이 받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리한 하중이 쏠리는 거죠. 여기는 하중이 위에 상부 하중이 전달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고려시대 건물들의 대부분이 이제 주심포 계열 이렇게 형태로 된 경우 많고, 세부적인 차이는 그 다음 문제고요. 고려시대 초기에서부터 고려시대 말 이후에 지어지는 건물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포 건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붕은 뭐 겹쳐마라고 합니다. 석가래 위에 부연이 하나 또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내에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실내하고 실내가 단청이 다른 거는 실외는 고색 단청을 한 거였고요. 실내는 그대로 퇴락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에 이제 대들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걸 이제 해체도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좌측과 우측은 도로 다른데 이게 봉정사 극락전인데요. 까맣게 된 이 대들보가 하나가 이렇게 쭉 가죠. 그게 이제 통제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뭐 주들을 놓고 이축 좌측 편서부터 설명 똑같은 거니까요. 좌우측에 거진 같으니까 주들을 놓고 가로 세로 부재가 반통 맞춤을 하고 했죠.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장여라고 하는 긴 부재가 삶이라고 하는 것 반통 맞춤. 그리고 대들보가 있고 반통 맞춤. 그게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한 켜 한 켜, 한 세 켜가 올라간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한 켜 한 켜 올라가는 걸 건축 용어로는 제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거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이쪽에 전공을 관심을 갖고 있으면 뭐 필히 암기를 해둬야 되죠. 언어는 용어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이건 다포 건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포가 있고 포와 포 사이에 요게 삼각형 형태가 만들어지죠. 저게 뭐 이렇게 봉황인지 연당초인지 뭐 이렇게 연꽃 무늬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 부분에 이거는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화려하게 이게 이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부분의 모습이다.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공포가 이게 장식적인 역할까지 하죠. 의장적인 용이 막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각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저기에 단청까지 되어 있으면 더 화려한 모습을 만들어내죠. 이거 모서리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좀 전까지는 이제 전면, 측면, 면의 한 면을 정면에 해당되는 거죠.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에는 가로, 세로 방향의 부재와 대각으로 나오는 부재.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저 부분이 중요한 거는 구조적으로 건물의 모서리가 틀이 꽉 짜여지는 저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을 짜여지는 부분을 귀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까 좀 전 사진은 밑에서 쳐다보는 거라면 이건 위에서 내려보는. 그러니까 세 방향 무자는 개념적으로 저와 같이 디테일 부분은 저렇게 3분턱 그 단면을 세 등분을 해서 한 3분의 1만 남겨놓고 걷어내는 거죠. 아래 제일 하단 부분에 놓이는 것은 아래 부분을 남겨놓고 상부 3분의 1을 걷어내고 중앙은 가운데 부분, 상단은 제일 윗부분 그리고 하단 부분을 걷어내는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측으로 가면 이렇게 초제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하게 가로 세로가 와서 45도로 가는 거지만 이게 이제 출목이 되는 거죠. 한 칸 이렇게 나가는 출목, 내외 출목이 되면 아래 사진처럼 아주 복잡해져요. 그리고 정교하게 홈을 파고 결합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액자가 귀 모서리가 깨져서 이완돼서 이완대가 헐렁헐렁하는 상황. 그 얘기는 건물이 한쪽으로 뒤틀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청도 문사 다포 조립 과정의 우주 부분의 한 모습에 한 11개가 여기에 꽉 껴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거 공사할 때는 목수들이 아주 초긴장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단순히 한 부분이 껴들어가서 맞추고 안 맞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1부위가 직각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안 맞았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딘가에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도 제가 목수일을 한동안 배울 때 이제 전날 뭐 말도 안 하더라고요. 서로들 아침에 밥 먹으면서 안 맞으면 누구 책임이 이제 전가가 될 수도 밖에 없고 책임 추궁 구조적인 문제점을 다 밝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맞으면 뭐 3류 정도 되면 연장 챙겨갖고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담으로. 2류는 저 지금 목수가 잡고 있는 부위를 잘라내고 그냥 덮어버린대요. 그러면 한 2, 30년 지나면 건물이 뒤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들은 저거 원인 찾기 위해서 다 해체를 합니다. 그러면 그해 공사는 망치는 거예요. 적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다행히 저희는 아침 7시서부터 조립을 했는데 30분 간격으로 4개 건물이 장방형 건물에서 법당에서 4곳이 다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날 연장 다 챙겨서 창고에다 넣어놓고 아침 10시서부터 술을 먹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사찰 밑에 이렇게 동동주 먹으러 가서. 그러니까 검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들. 자기가 그동안 한 몇 달간 공사해온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저게 안 맞았을 때는 굉장히 실망감 그리고 또 다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런 부분 자기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구조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의장제와 구조제가 하나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제이면서도 의장제 역할을 하는 부위 그게 이제 공포. 그리고 저러한 디테일한 크고 작은 부재들이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결구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과 그리고 뭐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공사 시간이죠. 그거는 경제성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다. 의장적인 화려함.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법으로 금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러나 이제 궁궐이나 관아 건물은 권위적인 거잖아요. 그 권위를 여기에 또 다르게 이제 표현했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조각의 모습은 집을 짓는 장인들,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모습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대들보를 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리를 걸면서 마지막에 석가래를 걸기 전에 상냥식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죠. 이제 가구분 위에 이제 대공을 걸고 저 사람이 서 있는 저 부위에 이제 종도리를 걸면서 상냥식을 합니다. 그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사람 서 있는 부분이 이제 대공 부분인데. 그리고 상냥대에 이제 상냥대에 글을 쓰죠. 명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보통 단기 몇 년, 몇 월, 며칠, 뭐 불기 몇 년, 사찰은 불기라고 쓰고 있고요. 그렇게 쓰죠. 그리고 뭐 중국 조선시대 때는 광서 뭐 중국 연호를 많이 따랐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일본 연호를 썼어요. 대정, 소화 뭐 이렇게 참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모습이잖아요. 사회 정치사 지금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빨리 힘을 길러서 강대국이 되지 않는 이상 주변국의 아니면 강대국의 어떤 흐름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게 이제 이러한 집을 짓는 상냥 때까지도 쓰고 있었다라는 거. 씁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지금 그렇게 안 쓰고요. 뭐 불기 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단기 요즘은 단기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2333 더하기 서기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쓰고 있죠. 그 상냥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집의 골격이 다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근의 주민들 뭐 아니면은 은사 선생님한테 부탁해갖고 저 우측에 이거 한 97년도 96년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96년도 97년도 제가 대학원을 가던 시절에 이 공사 끝나고 대학원을 갔으니까요. 9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30년 전인가요? 30년은 안 됐죠. 한 27년, 21, 뭐 30년 가까이 된다고 치죠. 23년, 23년 정도 됐네요. 96년도니까. 23년 전 일입니다. 저 모습이. 저 지금 가사를 읽고 계신 제대로 읽고 있는 비구니 스님이 제 제자 젊은, 그리고 젊지 않죠. 노스님이었고 주지스님이었고 우측에 이제 남자 비구 노스님이 있고요. 그분이 이제 상냥대의 상냥 금 명문을 써주시기 위해서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은사 선생님이 진짜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쓰고 있는 거고, 옆에 바라보고 있는 이제 손잡벌 되는 스님들이 바라보고 있죠. 진짜 애틋한 거잖아요. 그래서 은사 선생님 와서 제자가 거처하고 있는 곳을 써주는 과정. 그게 이제 상냥식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썼어요. 일반적인 살림집에는 단기 이거 재현한 겁니다. 저희가 일반 살림집에 상냥문은 상냥대 어디에 한쪽에 홈을 파갖고 그걸 집어넣습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문이 충문 읽는 종이 있죠. 그걸 기름종이로 해서 넣는 거예요. 그게 상냥문인 거죠. 그래서 상냥문에는 이 집을 짓게 된 경위를 쭉 씁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사람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 상냥대에 쓴 글귀에는 기본적인 것만 씁니다. 단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정초시가 터파기를 하고 모탕고사를 기초공사를 하고 정초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상냥을 했다. 그리고 집주인의 생년월일, 그리고 좀 쓴다면 건물의 좌향 정도를 씁니다. 그게 상냥대에 쓰는 글귀입니다. 그리고 상냥문은 저기에 지금 우측분에 손을 잡고 있는 손 위에 있는 글귀 종입니다. 아까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찰은 이와 같이 이제 불기를 쓰고 있고요. 그 위아래는 용과 거북이 귀자를 쓰는 용용자를. 근데 이제 프랑스 가서 할 일이 있었어요. 한옥을 짓는 저희 은사 선생님하고 이제 여러 도표수 되시는 분들. 프랑스 가서 한자로 쓰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글로 씁시다. 그럼 누가 쓸 거냐? 대부분 그 지역에 그 관계되는 인척 중에 글씨 한자를 잘 쓰시는 분이, 붓글씨를 잘 쓰시는 분이 써요. 근데 프랑스까지 그 붓글씨 쓰기 위해서 비행기 값 내가면서 모시고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당시 이제 누가 쓸 거냐? 이제 집주인에 있는 어머니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쓰는 처음 그거 사양을 했어요. 쓰다가 삐뚤어지면 어떡하냐고. 근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92년도의 일입니다. 지금 저게 이제 30년 전 일이죠. 세네강변 언덕 위에다 이응로합의 공방 화랑을 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던 프랑스 건축가는 대단하다. 이건 이 대단한 퍼포먼스를 하는 거지. 예술이라고 본 거예요. 목수다를.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상냥대를 쓴 사람은 어머니가 쓴 거죠. 어머니는 시간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그러죠. 세월이 지나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같이 옆에 있었던 아들도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와 아들은 그 상냥대 밑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상상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스토리를 여기에다 요즘 얘기하는 스토리를 넣은 거예요. 컨텐츠가 있는 집을 만든 거죠. 92년도. 그때 한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보면 저 글자를 뭐로 볼 거냐. 한국인이 아랍 글자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그럼 물어보겠죠. 한글이라고 하는 거. 그때 당시 92년도 한류를 시작한 거죠. 누가 썼느냐? 어머니가 쓴 거죠. 저 집은 절대로 못 파는 집이
된 거예요. 그걸 스토리를 이야기를 들었던 프랑스 건축가는 자기도 상냥식에 참여하겠다고 절을 하려고 이렇게 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례라고 하는 거죠. 이 문화, 집을 짓는데 문화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담아낼 것인지. 그래서 프랑스 건축가가 목수들을 다 닥터라고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서부터 목수들은 자기들끼리 김목수, 정목수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닥터 김, 닥터 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자기 자신을 격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자기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상냥식을 한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가래를 걸겠죠. 이렇게 석가래를 거는 것들. 뭐 요즘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나사못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못을 많이 박습니다. 과거는 그렇지 않고 나무를 이렇게 연침이라고 하죠. 대나무 같은 거, 쌀이나무까지를 박아서 꿰뚫었어요.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흘러내리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죠. 대부분 저렇게 석가래 용마루 부분을 엇걸어서 박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산자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적심을 붓고 그 다음에 피죽을 깔고 그 다음에 흙을 깝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기와를 쭉 놓죠. 이게 이제 한옥을 짓는 전통 목조 건축물의 구조의 모습이죠.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숭례문에 화재가 났던 것은 위에 흙토 기와 밑에 보토를 깔았던 흙 밑에, 그러니까 석가래와 지금 적심을 깔았던 그 부위에 화재가 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기와 위에서 빗물을 아니면 소방호수로 아무리 뿌려도 화재 진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이제 목조 건축물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 그리고 그에 따른 나중에 유지 관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대돌보가 있고 종보가 있고 대공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공의 단면이고요. 위에 해체도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에 이제 기와가 석가래를 걸고 하려면 지붕이 만들어지겠죠. 직선적인 어떤 곡선과 직선이 어우러지는 선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상도 집은 뭐 이러한 추녀보 선저 석가래보다는 직선적인 부분이 있고요. 일반 막새를 사용하지 않고 와구토를 사용함으로써 하얀 선이 이렇게 살아있는 점선면 형이 만들어지는 어떤 형체, 구체가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선자 곡선이 저 집은 추녀가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뒤쪽에 우측 부분처럼 맛배지 부분처럼 만들면요 보다는 이렇게 선자 곡선을 만들면 공사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진 선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 그리고 저러한 곡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목장들이 얘기를 할 때 저 곡선을 만드는 거, 그것을 집에 맥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토편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목수관에서 알려주실 때 가르침을 주셨던 분도. 그래서 저 맥은 사람마다 다른 거죠.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집 맥을 보면 맥이 다른 것처럼 집도 저랑 곡선의 맥이 다르다. 그래서 목수들은 저게 누가 잡았다 대충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기문 쪽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맥의 시작은 선자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고급 기술이죠. 저거는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저 보시죠. 선자 곡선을 만드는 선이 저렇게 휘어져 올라가 있고 그림자를 보면 이렇게 휘어져 나와 있죠. 추녀가. 그러니까 휘어져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되는 3차원의 포물선을 그리는 거예요. 단순히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라는 것을 그림자를 통해서 보이시죠.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올라가는 거. 이런 곡선이 이제 포물선 곡선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모서리 부분의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이제 위쪽에서 본 거고요. 아래쪽에서 보면 이러한 디테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맞배 지붕 같은 경우는 단순하지만 팔짝 지붕 같은 경우는 삼각형 형태가 만들어지고 추녀가 만들어지고 곡선이 선자 곡선이 만들어지죠. 그랬을 때 저 가구 구조가 아주 복잡하고 디테일한 이게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추녀가 뒤집어져서 기와가 쏟아지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복궁 근정전의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좌우측에 추녀가 걸쳐져 있고 그 외에 석가래가 있고 고동색으로 색으로 친 것이 먼저 거기에 풍판을 대서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박공 널을 가서 끼고 그 다음에 널에 목기연을 낍니다. 그러면 쫄대를 박아서 마감을 하죠. 그러면 시공 과정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아직 저 우측은 추녀 위에다가 이제 박공널을 놓지 않고 석가래를 걸었죠. 시옷자에. 지금 아래쪽에 수직으로 풍판을 대고 시옷자 형태로 박공널을 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아직 기와는 깔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기 아저씨 한 분이 지금 목을 부연을 끼고 있죠. 저걸 부연은 부연인데 목이 낀 부연이래요. 그래서 목기연이라고 합니다. 저기 목이 끼잖아요. 끼우고 저 위에 기와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기와를 올리면 지금 측면 사진은 저 측면을 사진을 보여주는 거고요. 용마루 끝에는 기와가 이제 저걸 취미 또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미는 뭐냐면 물고기 중에 뭐 풀을 먹고 사는 뭐 그렇다 불을 꺼주는 뭐 이런 상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재가 가장 취약한 게 이제 불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지금 이걸 흙을 빚어 갖고 저 위에 올린 한 사례 중에 한 예입니다. 뒤쪽에 이 좌측에 있는 흙으로 빚은 거 좌측 그 뒤 배경에 있는 거 보면 옛날 방식으로 삐쭉삐쭉하죠. 날이 서 있는데 그건 좀 비구니 사찰 여스님들이 보시는 곳에는 안 맞는다 해서 이제 앞에 지금 전면에 유선형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된 것을 한 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처마 끝으로 이제 보면서 보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암키와 그 외에 있는 거 수키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 이제 처마 끝에 있는 기와들을 막세기와 수키와 열에 있는 걸 순막세 그리고 암키와 열에 깔려 있는 걸 암막세라고 합니다. 근데 순막세 위에 이렇게 하얀 게 하나씩 있죠. 그걸 연봉 뭐 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에서는 뭐냐면 그 기와가 이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경사져 있어서 거기다 못을 박아요. 와정을. 그러면 와정하고 못을 박을 때 밀착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빗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같이 연봉을 캡을 끼운 거예요. 저기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선이 되겠죠. 점선이. 좀 더 이렇게 걷어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 경우는 암막새가 있고 쭉 올라가면 암키와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 수키와들이 있는데 순막새 위에 연봉이 없죠. 대신 뭐가 있어요. 동선으로 해서 이렇게 붙들어 맞게끔 해놓은 모습이 있습니다. 기와가 이제 보통 3겹이 쌓여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잘라서 보더라도 이걸 3겹 쌓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와 막세에는 여러 가지 문양과 의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록도 있습니다. 기와 공사를 언제 했는지, 불사를 언제 했는지, 심지어는 뭐 기와 제작 장인 이름까지도 그리고 불사한 시주자 이름까지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면 그게 어느 사찰인지, 언제 지어졌는지, 누가 여기에 참여했는지 그러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상량문은 또 다르게 목재에서 이제 집 속에 있는 거예요. 집을 뜯어야만 확인하는 거죠. 화재가 났다라면 상량문은 확인할 수는 없어요. 타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거는 깨져 있는 파편들을 발굴을 하죠. 그래서 발굴 현장 가면 저러한 와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연역을 확인하는데 히스토리를 찾는데 중요한 흔적들 자료기 때문에 유심히 합니다. 보고 있죠. 그래서 기와를 다 얹었어요. 이거는 와구토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기와를 다 얹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기와는
구조적인 방수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기와가 완성이 됐을 때 그 집의 모습, 아까 맥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집의 얼굴이 되고 있어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미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이져 올라가는 겨. 마당이 미음 집은 더 심하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자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대청해 보이는 저 자연이잖아요. 오늘 지난 1강 시간 첫 시간에 지난주 시간에 했던 강의 속에 자연과의 대화를 했을 때 바깥에서 대화도 있지만 오늘 건축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저 자연이 도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산이 얼마나 큰 산이 들어올 것이며 그리고 얼마나 큰 하늘이 들어올 것인가. 그 하늘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별도 있고 보름달도 뜨고 있고 새도 지나가고 있고 비행기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과거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자연과의 대화를 통해서 취했다라니까. 꼭 자연이라고 해서 산에 있는 거, 산으로 가서 그럼 도시에는 하늘이 없나? 도시에 하늘이 있는 거죠. 그럼 아파트에는 하늘이 없나? 하늘이 있죠. 그걸 어떻게 취할 것인가? 누군가는 사진작가는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해서 집에다 있는 거고 누군가는 컴퓨터에 있고 누군가는 핸드폰에 있는 거잖아요. 배경화면 속에. 여러분들은 집 속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살짝 나무만 들어와 있어요. 지붕 기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와를 놓는 것은 100m 달리기 12초, 13초 축구 선수가 달린다네. 더 중요한 거는 저 자연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드리블을 하면 달려야 되잖아요. 축구 선수가. 그래야 드리블을 하면서 12초 때는 떼야 끊임없이 떼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문가적인 어떤 모습. 그 집을 관조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고자 했던 나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또 살아가고 있고 다음 세대가 그게 만들어졌을 때 그 집은 진정한 전통 건축이 된다. 끊임없이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 집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 끝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건 무수히 많은 자연이 여기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집도 깨끗하죠. 다시 보여드리네. 눈도 내립니다. 이게 저희 집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꼭 갖고 싶었어요. 유리문 속에서 보여주는 눈 내리는 모습, 비 오는 모습들이. 그게 저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다 걸었을 때 저 자연은 뭐가 보이는가? 저 추녀가 가리키는 방향, 저 뾰족한 산은 문필봉이래요. 공부 열심히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보이는 자연과 어떻게 대화를 해서 얘가 만나게 줄 것인가.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자연은 굉장히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고 그 속에서 많은 것을 주고 있어요. 많은 걸 줘서 복을 주고 있다는 거고 목마른 우리한테 차가운 물을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제 더운 여름은 가고 이제 추운 겨울이 와오고 있습니다. 시원한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좌를 저 말고도 많은 또 다른 선생님들 강좌를 듣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집에 그것을 담아 넣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을 담고 복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지은 것을 여러분만 갖지 마시고 남도 줄 수 있는 열정, 샘물 여러분들이 샘물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지은 집이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 그리고 그 물이 지나가는 누구한테 지식에 목말라 있는 사람한테 시원한 물이 될 수 있는 집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짓고 사셨으면 지금 입고 있는 집을 잘 가꿔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지금 많은 선생님들 강의를 들은 것을 한번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2주에 걸쳐서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느냐고 제가 한 10분여씩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제 욕심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하셨고요. 여러분들 전통건축을 통해서 복 많이 지으시고 그 지은 복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샘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